예,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규환의 흔적의 역사 74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1592년 4월 이거 지금 이맘때죠. 그러니까 예. 몇 년 전인지 계산을 해보면은 되겠는데 그때 그 부산 동네에서 일어난 예. 그 상황 이런 거를 이제 돌아보고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1592년 4월이면) 임진왜란 때죠. 예, 그렇습니다. 임진왜란이 그때 좀 처음 발발을 했거든요. 예. 그 4월 13일인데요. 음력이죠, 물론. 그러니까 예. 처음으로 이제 외병이 맞닥뜨린 곳이 이제 부산이고 그 중에 이제 동래읍성이 있는데 그 동래읍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려고 그러고요. 제목은 이제 끔찍했던 1592년 4월 어느 날, 뭐 15일 정도 되겠네요. 어느 날의 전쟁 기록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동래 전투의 참상이 어떻게 실제로 알려졌는지 먼저 알아보기로 하는데 기록이나 이런 걸로 봐갖고 그때 이제 기록도 있는데 그런 문헌 기록이 있으면 또 고고학 자료가 또 받쳐줄 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생생하다 그러는 거죠. 고고학 자료가 나왔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이 역사서에 이렇게 고고학 자료, 그러니까 발굴 기록이 나오는 건 사실 쉽진 않은 건데요. 예. 이게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영조 때에 나왔습니다. 영조 때 이렇게 보면 1731년 영조 7년인데 당시에 동래 부사 정언섭이라는 사람이 성을 수축을 할 때 수축이라는 거 이제 다시 고쳐갖고 다시 쌓는 거죠. 그걸 해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땅을 파다가 임진왜란 때 묻힌 것으로 보였던 백골들이 예. 이제 다수 노출이 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포한, 그러니까 이게 포 같은 거, 탄알이죠, 탄알. 그런 것들이라든지 화살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백골 사이에 이렇게 띠를 이루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 때 죽었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정원섭 부사가 숙연해지고 그래서 백골들을 수습을 해갖고 이제 묻고 비문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걸 했다 그러고 또 이게 또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교에 넘겨서 해마다 유생들한테 이제 그들한 위한 이제 제사 이런 걸 지내도록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모습을 봤으면 저 같아도 되게 숙연해졌을 것 예, 같아요. 그렇겠죠. 예,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영조 때 이제 동래부사 정원석이 발굴했다는 건데요. 예. 그게 이제 그 후에 또 274년 만에 다시 그 현장이 뭐 우리가 뭐 흔히 현현했다고 하는 그런 예. 얘기인데 있습니다. 그때 공사가 있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5년인데요. 부산에서 지하철 공사를 벌였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수안동이라고 그래서 동래 쪽인데 그 전철 역사 예정지를 이제 공사를 하는데 예. 우연히 발굴이 됐죠. 그때 당시에 이제 발굴 기관이었던 경남문화재연구원의 그 학예실장 정인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공사장을 지나가다가 이제 차를 급히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장이 동래읍성하고 가까웠어요. 한 50m 떨어져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이런 큰 공사를 하게 되면 예. 뭐 우리 임 기자도 문화재를 담당을 했지만 이런 큰 공사가 있으면 사전에 지표 조사를 네. 해갖고 이제 눈으로 이렇게 좀 보고 그렇죠. 뭐가 있는지 예. 없는지를 이제 일단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유구가 있는지 없는지 유구의 상태라는 건 이제 유물이나 유적의 예. 뭐 흔적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별다른 유구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도 그 현대식 건물이 뭐 다 있으니까 예. 아마도 발견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이 당시에 정인도라는 그 고고학자가 전문가 회의를 참석을 해가지고 그래도 공사를 시작하게 될 때는 혹시 모르니까 전문가가 네. 입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시공업체에서는 뭐가 있겠냐라 그래갖고 이제 바로 공사를 강행을 했는데 그걸 정의도라는 고고학자가 지나가다가 보고 그 차를 세우면서 공사 현장에 들이닥친 거죠. 그래서 입회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냥 왜냐하면 시내 중심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건물 도로가 막 조성이 돼 있으니까 집주사 사실 어려웠는데 그냥 공사를 밀어붙였다 그러면 사실 끝장난 건데 이 고고학자가 보고서 입회 조사를 하게 된 거니까. 예. 그래서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막상 발굴을 하니까 할수록 이제 심상치 않은 흔적들이 노출이 됐는데 성벽이 막 보이고 나무로 만든 다리 뭐 이런 것도 보였는데 특히나 이제 해자라 그래요. 해자가 뭔지 아신가요? 몰라요. 예, 해자라는 게 이제 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연적으로 혹은 이제 인공적으로 도랑을 만듭니다. 예, 뭐 이 방송이나 어디 이제 드라마 보면은 왜
그 성벽에 쳐들어가기 전에 보면 도랑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저기 쳐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거기서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유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어떤 유물들이 나왔어요? 뭐 나무 말뚝들 같은 게 이제 해자 바닥에 쭉 깔려 있고 그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이 유물이 쏟아졌는데 인골이 막 여기저기서 걸려 나오고 그게 이제 정원섭 부사가 영조 때 네. 그 발견했던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찰갑이라 그래 갖고 철판을 이어서 만든 갑옷 이런 게 있고 투구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칼 예. 깍지라 그래 갖고 이 활을 쏠 때 궁수가 엄지손가락에 끼우는 가락지 같은 거를 깍지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창 화살촉 이런 것들이 정신없이 나왔다는데 가장 핵심은 이제 뭐니 해도 인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영조 때 동네부사 정원섭이 발견했다는 백골들이 또 발견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죽은 다음에 도랑에 예. 이제 던져진 거죠. 유기된 예. 시신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끔찍한 상황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 북서쪽 같은 데서 확인된 두개골 이렇게 보면 20대에서 40대 성인 남자들 것이라고 보였는데 예. 머리 뒤쪽에 이제 구멍이 막 뚫려 있는 채 이런 걸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외병의 칼에 찔렸거나 아니면 배임을 당한 거겠죠. 예, 그렇거나 아니면 뭐 이 총을 맞았거나 조총 뭐 그것도 조총. 있었으니까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고학자들로서는 이런 발굴이 굉장히 그 행운의 발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유물 유적을 찾았으니까 그러나 그렇죠. 예. 일생일대의 발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발굴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 숙연한 모습 좀 이렇게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예. 이 선조들이 어떻게 보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고학자들 이번에 찾은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아무래도 동네 네. 옛날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숙연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는 건데 그래서 진혼제를 막 지내고 그랬다 그럽니다. 아까 영조 때 백골들을 발굴했던 동네부사 정원섭도 제사를 지냈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이제 무덤을 발굴할 때는 진혼제 같은 걸 지내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발굴을 시작한다는 것을 하늘에 알린다는 의미에서 예. 고유제를 고유제. 지내는데요. 예. 그 고유제라는 건 사실은 이 발굴을 잘못하게 되면 막 이상한 조짐이 막 일어나고 무덤을 특히 발굴할 때는 네. 잘못하면 무슨 뭐 하늘이 막 이렇게 막 변한다든가 예. 괜히 이상한 조짐을 해갖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막 이렇게 이상한 조짐들이 막 일어난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진혼제 같은 걸 지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습한 인골들을 제대로 정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인골은 뭐 나름대로 추정은 하지만 네.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인골 학자가 맞는 건데 이 김재현이라고 해서 동아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어떤 결과였길래 그랬을까요? 예, 분석을 해보니까 인골이 이제 81개에서 한 114개 채 이렇게 예. 보였다는 건데 해자 바닥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보였으니까 모두 같은 시기에 예. 해자에 이제 다 뿌려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남녀노소의 구분이 돼요? 예, 세 차례에 걸쳐서 검출을 했는데 남자가 한 59개 채, 예. 여자가 21개 채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고 연령도 10대 후반에서 40대까지 다양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유골을 분석하던 김재현 교수가 보고 너무 경악한 그런 유골들이 몇 개 보였어요. 어떤 유골이었는데요? 그 어린아이 뭐 여자 뭐 이런 유골 발견됐어요? 예, 뭐 둘 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주 끔찍한 건데 특히나 이제 첫 번째로 그러니까 어린아이 유골 같은 경우가 이 두개골 발달 상태로 보면 한 5살 미만 정도 뭐 됐다고 예. 하는 건데요. 그 유아의 두개골을 보니까 앞쪽 이 두개골의 앞쪽 우측에 오른쪽에 총이나 활로 맞은 어떤 그 사창이라 그러는 건데 그 누가 활을 쏴갖고 만든 이제 예. 당한 거라든가 아니면 칼이나 창으로 찔린 자창 이런 게 이제 흔적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살짜리 아기가 칼이나 조총에 희생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군 조총이 맞은 흔적이 아니냐라고 이제 김재현 교수는 보고 있더라고요. 예. 조총의 총알이 되게 부정형인데 정형이 아니라는 건데요. 예. 상처도 이제 같이 부정형으로 들쭉날쭉한 상처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흔에 깨진 정도라든가 경사 각도를 보니까 이 어린아이는 전쟁통에 왜군이 쏜 총에 빗겨 맞았거나 아니면 유탄에 예. 맞아서 희생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상상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5살인데 네. 너무 처참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이제 5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죽고 사실 예. 엄마가 그 죽음을 지켜보고 어떻게 보면 절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해자로 던져지는 그런 몸서리 쳐지는 어떻게 상황일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엄마도 네. 그 어린아이처럼 또 같이 그 죽음을 맞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상당히 참 참혹한 거죠. 아까 여자 유골도 발견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자 유골이라는 데서 두개골에서 이제 상흔이 발견됐는데 이 몇 개가 있습니다. 칼로 베인 절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둔기로 맞기도 하고 예. 어떤 경우는 뭐 총 이런 것도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20대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두개골에서는 아주 이 김재현 교수가 두 눈을 아주 의심할 정도로 예. 굉장히 처참한 모습을 봤는데 뭐냐면 그 여자의 머리인데 두 번이나 칼로 베인 흔적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 브로그를 보면 그 인골 사진이 있는데요. 굉장히 처참합니다. 이 앞에 그 전두골이라 그러는데 앞에 두개골은 한 번에 칼로림으로 아주 그냥 싹 예리하게 잘려 있고 예. 그런 상황에 다시 이제 그 꼭대기 머리 꼭대기도 또 다시 또 칼로 베이는 그런 상황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외병이 이 여성을 두 번이나 칼로 벤 거네요. 정말 끔찍한 모습일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더 충격적인 게 이제 그 네. 분석을 해보니까 이 외병이 그 이 고개를 숙인 채 꿇어 앉아 있는 여성을 예. 칼로 두 번이나 내리쳤던 흔적이다 이렇게 아. 어떻게 보면 처형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달리 말하면 뭐 참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끔찍한 장면인데 증거가 있어요. 상처의 부위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는 건데 칼로 벤 상흔의 위치가 좀 이상했다라는 건데 보통 전쟁통에 백병전이 벌어지면 예. 칼을 막 휘두르면 얼굴의 양쪽 옆을 벨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휘두르니까 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각도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여인의 상흔을 보면은 외병이 왼쪽에 서가지고 꿇어 앉아 있거나 고개를 숙인 여인을 내리쳤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각도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아니,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외병이라도 무고한 여성까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실은 비근한 예가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도 보면 일본군이 네. 칼로 사람을 베기 전의 네. 모습 어떨 때는 막 작두로 막 이렇게 막 죽이는 모습의 사진 직전의 사진이 막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본의 만행이 이제 시공을 초월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전쟁이 가장 보면은 사람을 잔혹하게 만들고 사람처럼 잔혹한 동물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 다른 인골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앞에서 뒤에서 마구잡이로 막 뭐 벤 흔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예. 다른 무기 뭐 망치니 뭐 이런 게 마구잡이로 하여튼 뭐 무기가 됐든 망치가 됐든 살육전이 벌어졌다라는 흔적이 있습니다. 외병들의 인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없었어요. 예, 그럴 가능성도 고려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당시에 한일 양국 사람들의 형질 그다음에 영양 상태 이런 거를 보면 분석 결과에 이제 아주 재밌는 데이터를 얻었는데 이 동래 읍성 그 해자에서 발굴된 유골들을 보니까 키가 좀 컸다는 겁니다. 예. 그 남성 인골의 19개체의 어떤 평균 신장을 보니까 1m 63 정도, 1m 63.6 네. 이 정도고 여성은 한 154.4 정도 됐다는 건데 지금으로 봐도 작은 거죠. 예. 근데 이제 당시 일본 에도 시대 그 외인들의 평균 키를 보면 남성이 155, 여성이 한 143이나 4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8에서 10cm 정도 작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죽은 사람들의 신체 조건이 당대 일본인보다 평균적으로 컸으니까 다 조선인이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뭐 그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뭐 남양주에서 예. 호평주구라는 데서 이제 그때 그 조선시대 인골들이 쭉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평균 키가 161.2, 그다음에 여성은 148.7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 동네 사람들보다 약간 작지만 일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또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양주나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당대 일본인의 평균 키보다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물론 통계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네.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분석된 동래읍성 해자 인골들은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외인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왜 그럴까요? 뭐 이제 외병들 시신도 물론 뭐 있었겠지만 뭐 많이 없었겠고요. 우리가 워낙 네. 전투력이 딸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동래 전투 후에 성이 일본군 수중으로 들어가니까 예. 자기들 시신은 다 수습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은 전부 그냥 해자로 막 쳐넣고 이랬을 거니까 그리고 해자가 메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해자가 없었던 걸로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고고학적인 상황 말고요. 문헌 기록에는 1592년 4월 동래 전투가 어떻게 묘사돼 있어요? 이제 여러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일본이 조선 출병을 계획한 게 1592년 1월부터라고 하는데 예. 당시에 그 우리가 잘 아는 풍신수길 일본 전역을 장악했다 그러는데 청운 동원령을 내리는데 총 예. 병력이 30만 명. 그래서 4월 13일 날 고니시 유키나가 뭐 이런 총 사람을 총사령으로 해갖고 선봉군 2만 명이 나오는데 이 700여 척의
그 전함에 분송을 해서 부산 앞바다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임진왜란의 시작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산 첨사 정발이라는 무관이 있었는데요. 예. 이 절용도라는 데서 사냥을 하다가 급보를 받고 성을 뭐 이렇게 지켰는데 이 전설을 했다 그럽니다. 14일 새벽부터 이제 벌어졌는데 부산진이 함락이 되고 그 다음 목표는 동래성이었던 거죠. 당시 동네 부사가 누구였어요? 아마 임 기자도 알 건데요. 그 송상현이라고 우리가 뭐 잘 아는 네네.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송상현이라는 사람이 1년 전에 동래부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당시 성곽을 수리하고 그 뭐 성 외곽에 커다란 나무들을 굉장히 빽빽하게 심고 그래갖고 성책으로 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병의 침략에 이제 대비를 나름을 했다는 거죠. 나름 그 대비책은 세워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왜군이 침략을 해오니까 당시에 경상감사 김수 그다음에 경상 좌병사 이각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동래성으로 모여들고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도 속속 이제 동원되고 그래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간 거죠. 총 동원령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외병이 부산진을 함락한 게 14일 새벽이고요. 동래성에 이른 게 14일 오전 10시 정도 됐다 그러는데 왜군이 이제 선발대 100명을 보내가지고 이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면 빨리 길을 비켜라. 우리는 명나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항복을 정령을 했거든요. 이 당시에 송상현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놈들하고 싸워 죽기는 쉽지만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해갖고 이제 전사이 가도난 이런 아주 유명한 그 말을 하게 돼요. 그 와중에 비겁자가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이 왔다는 경상 좌병사 이각이라는 인물인데 부산 함락 소식을 듣고는 그냥 성을 빠져나갑니다. 겁을 먹고서 그러면서 뭐라고 궁색하게 변명을 하냐면 송상현 부사는 이 성을 지키시오. 나는 외부에서 이 왜군을 협공하고 지원할 것입니다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그 송상현 부사가 함께 싸우자라고 이제 간청을 했는데도 이각은 싹 성문을 빠져나갔다 그럽니다. 근데 이각만 도망간 게 아니라면서요? 예, 뭐 여러 사람이 그랬다 그럽니다. 경상 좌수사 박홍 뭐 이런 사람들도 성을 버리고 도망가고 어떻게 보면 동래성은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진 거죠. 그래서 송상현 역시 이제 옆에서 물러나는 게 어떠냐 후퇴합시다라고는 권유를 받지만 단칼에 일축한다 그럽니다. 성주가 내 성을 지키지 않고 어딜 간단 말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뭔가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왜군이 이제 전면 공세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활 위주의 방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군은 우리가 알지만 조총의 위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재간이 없었다는데 이 동래협성 그 아까 해저에서 발굴된 무기를 보면 화살축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군의 기본 병기는 활과 화살인데 이 송상현 부사가 부산진이 조총 공격에 아주 녹아났다는 걸 알고서 이 통나무 방책을 세우고 막 그랬는데 이제 별 무신통이었다 그러는 거죠. 외병이 가져온 조총 위력이 엄청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기록이 나오냐면 숲에서 나는 새도 모두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세조자를 써서 조총이라고 했다라는 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느꼈던 조총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게 뭐 총신이 한 1m가량 됐는데 유효사 거리가 100에서 200m고 명중 거리가 50m였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 분당 사격 4발이었다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위력적인 거여서 당시에 선조 임금이 조총은 천하의 신기다라고 해서 그 신의 무기다라고 감탄까지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조선에서도 이제 총통 같은 무기가 좀 있었는데 조총병이 딱 3렬을 이루면서 이제 막 차례로 뭐 돌면서 사격을 하니까 비를 뿌리듯이 사격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조총 공세를 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조선이 이길 수 없었던 전투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왜군의 총공세가 이어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래성이 뚫리기 시작한 거죠. 거기 보면 임진 동래 유사라 그래서 그 당시의 전투 상황을 나중에 기록한 책을 보면 총성이 울리고 그 검광은 100일 무색해 했으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적군이 성중에 들어와서 사람들로 메우다시피 했다. 그러니까 적군들로 가득했다는 거죠. 성 안이. 그러니까 성이 협소하고 사람은 많아가지고 그리고 적병 수만이 일시에 성에 들어오니까 성중이 완전히 발 디딜 틈 없이 그냥 아주 이 사륙전이 벌어지게 된 거죠. 송상현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외적 가운데 통신사로 조선을 드나들던 사람 중에 평조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뭐 통신사 시절에 이제 송상현의 대접을 막 잘 받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건데 이 평조익이 이제 송상현을 위해서 살짝 가가지고 빨리 피하시라고 눈짓을 막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송상현이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평조에게 송상현 부사의 옷을 막 잡아당겨가고 빨리 저쪽으로 빈터로 막 가리키면서 빨리 가시라 그랬는데 예. 송상현이 이 갑옷에 조복이라 그래서 이제 관복이죠. 예. 그렇게 입고서 그러니까 의관을 정지하고 임금이 있는 북쪽으로 4번을 절하면서 이제 담담하게 죽을 준비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태연이 붓을 들어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다 그럽니다. 그 얼마나 비장한 편지였겠어요. 예, 뭐 그 당시에는 낳아준 부모님을 버리고 죽는 게 그 불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뭐라고 썼냐면 외로운 성에는 달무리가 지고 다른 군진에는 기척도 없군요. 그러니까 군진이라는 게 이제 다른 병사들의 도움이 없다. 아. 고립무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군신의 의리가 중하고 부자의 정은 가볍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고 효도는 좀 나중에 해야 된다. 예. 미안합니다라는 얘기죠. 예. 근데 송상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양상 군수 조용규 그다음에 송상현 부사의 집사라는데요. 예. 측근이죠. 그러니까 신여로 그다음에 참모 송봉수 김희수 그다음에 향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 그 지방의 어떤 하급 관리 송백 예. 어떻게 보면 송부사의 핵심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전사를 했고 동네 향교의 어떤 유생들도 순절을 했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충성보다도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버리고 측근들을 예. 버리고 이러는 거하고 좀 비교가 될 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장도 송상현 부사의 순절에 감동을 했다면서요. 이 기록을 보면 외장도 송상현 부사의 순절에 감동을 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장례를 돕고 제사를 지냈다 그러고 예. 뭐 심지어 기록에는 뭐 송상현을 죽인 외병을 끌어다가 죽였다는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 우리 잘 아는 가토 키요마사라고 있잖아요. 예. 가토 키요마사가 송상현의 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송상현의 시체를 거두어서 고향으로 가서 이 장사 지내도록 허락을 했다. 그러면서 경내에서 벗어날 때까지 가토 키요마사가 호의까지 해줬다. 예. 그리고 적진에 남겨진 유민들이 울면서 송상현의 시신을 전송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 없는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송상현 뭐 측근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이라도 예. 나오고 그랬지만 이름 없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많이 죽었습니까? 사실 이 송상현도 그렇지만 못난 임금 뭐 이런 그렇죠. 사람들을 위해서 예.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낫과 칼, 곡괭이, 뭐 맨손 뭐 이런 걸로 저가고 싸웠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듯이 그 과정에서 힘없는 여성, 그다음에 5살짜리도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까지 이제 속절없이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전투 장면이 기록에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임진 유문이라 그래서 이제 야사를 모아둔 책이 있는데 예. 거기 보면 쭉 나오는 몇 명이 나옵니다. 그 이름 없는 백성들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동네 부민 김상이라는 사람은 동네 안악내 2사람이 깨어준 기화로 적병을 내리쳤다. 그 적이 막 떠난 다음에 김상의 어머니가 가보니까 김상과 2 안악, 김상을 도와줬던 2 안악 예. 이런 사람 그다음에 적병 3사람과 함께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상이 그다음에 안악 2사람이 깨어준 기화로 적병을 쳤는데 3명을 죽인 거고 예. 자기들도 이제 같이 죽은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송상현 부사의 애첩 중에 김섬이라고 있었다는 거죠. 예. 거기 임진유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송상현의 애첩 김섬은 함경도 함흥의 기녀였다. 송상현이 순절할 즈음에 적한테 붙잡혔다. 이 김섬은 사흘 동안이나 적을 꾸짖고 욕하다가 끝내 죽음을 당했다. 적도 이런 김섬을 의롭게 여겨서 네. 이 관을 갖추어 가지고 송상현의 곁에 묻어서 장사를 지내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체 동네 전투에서 얼마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군의 자료를 보면은 동래성 전투로 왜군이 그 참수 3천여 명, 포로 500여 명의 정가를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3,500명이 이제 무고한 조선 백성들이 죽거나 잡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에서 그 예수의 선교사로 활동했던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쓴 기록이 있는데 조선군 전사자가 약 5,000명이다라고 해서 뭐 물론 이거는 민간인 희생자를 포함한 수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딱 반나절 만에 끝난 전투인데 희생자가 정말 많았네요. 예, 뭐 과장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선인이 몰살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살해 현장이었을 거고 우리 뭐 누가 어떻게 표현하는 게 뭐 킬링필드 아니냐 이렇게 예. 표현을 하는데 좁은 성내에서 아비규환의 백병전이 벌어졌던 거니까 예. 그 이 기록이 하나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양상군수 조용규의 아들 조정로가 아버지의 유해를 찾으려고 동래성에 갔는데 성 안에 온통 시체로 뒤덮여 있어갖고 유골을 수습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투의 후유증도 엄청났겠죠.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17년 뒤에 동네부사로 부임했던 이안룰이 글을 예. 쓴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참혹한데 4월 17일 청명에는 그 집집마다 곡소리가 납니다. 왜 그러나 늙은 아전한테 물어보니까 예. 그날이 동네성이 함락된 날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송영상현 부사를 쫓아서 모인 성한 백성들이 피바다로 변하고 이 쌓인 시체 밑에 투신하고 그래서 1000명 중에 한두 명이 이제 그냥 겨우 살았을 정도다. 예. 그리고 뭐 조손, 부모, 부부, 자매 가운데 살아남은 자는 모두 죽은 친족을 지내면서 제삿날만 되면 통곡한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4월 15일만 되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한룰이 자기가 눈물을 흘리니까 그 늙은 아전이 그래도 곡이라도 해줄 사람이 있는 게 다행이다. 그 온 가족이 죽어가지고 곡조차 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네.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동래성 전투 소식은 전국적으로 퍼졌을 텐데요. 삽시간에 퍼져갔고요. 이 비극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비극의 자극을 받아서 의병이 뭐 전국에 요원의 들불처럼 퍼졌다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동래성 전투를 묘사한 그림도 남아 있다면서요. 예, 이 그림이 이제 1760년에 그 화가인데 변박이라는 사람이 원래 있었던 그림을 이제 약간 고쳐 그린 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네부사 순절도라 그래서 지금 보물 392호입니다. 거기 네. 보면 이제 그 4월 15일에 끔찍한 전투 장면이 모사가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싸워 죽기는 쉽지만 길을 빌릴 수 없다라는 내용을 쓴 목패를 던지는 송상현 부사 예. 그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경상좌병사 이각 예. 그다음에 외병에 의해서 성이 함락되는 모습 그다음에 부사가 순절하는 모습 임금을 향해서 절을 올린 뒤에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 모습 그다음에 동네 부민 김상 그다음에 안악이 외병한테 기화를 던지는 모습 그다음에 적이 떠난 뒤에 그 김상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안악 둘 그다음에 네. 외병 3명이 죽어 있는 모습 그다음에 송상현의 애첩 김섬이 자리를 피하다 잡히지만 하여튼 외병을 꾸짖고 욕하고 살해되는 모습 이런 네. 것들 다 이 시간대별로 아. 묘사한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송상현 부사의 중심으로 이제 그린 그림이긴 하지만 나머지 네. 이제 요 사람들 빼놓고는 우리가 그 아까 말했던 5살짜리 뭐 백성 이런 네. 애들은 이제 없는 거죠. 그 떼 죽으면 묘사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용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영조 때 동래부사 정원섭이 동래성을 고치면서 발굴한 인골의 상태를 잘 묘사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원섭이 확인하면서 보니까 한 12개 정도, 12개체 이제 12명이었던 거죠. 거기 보면은 그 정원섭이 그러면서 이제 건립한 비문을 보면 전후에 발굴된 유골수가 대개 12이지만 이거는 특별히 그 형체와 해골이 완연한 거다.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 있는 거고 예. 그 나머지 잔해 조각조각이 떨어져 있는 거는 음.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아주 난도질 당했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체가 남아 있는 게 12개라는 거니까. 예. 근데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2번이나 나타났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조 때 한 번 그리고 2005년인가 그때 뭐 지하실 공사장에서 한 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발굴해서 예. 팔놀림 이렇게 막 두 방에 뭐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막 이런 네. 그 20대 여성 눈이라도 제대로 감았겠습니까? 그리고 예. 그 15살 미만의 유아 있잖아요. 그 예. 총탄의 뒷머리가 뭐 명중이 돼갖고 엄청난 피를 또 흘렸을 텐데 이런 유아 어떻게 보면 1592년에 동래성의 참상 이런 걸 증언해주고 있는데 결코 이제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그런 비극이라고 그쵸. 봐야 돼요. 예. 우리가 뭐 그때뿐만 아니라 그 1950년 한국전쟁 때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 예. 사진은 지금도 이렇게 막 울고 있거나 막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아픈데 예. 그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그러면 결국 죽어나는 거는 백성이거든요. 그렇죠. 위정자들은 다 삽니다.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렇죠. 절대 우리는 죽어서도 안 되는 거고 예. 위정자도 결국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정말로 잘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